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금으로 만든 비행기를 본 적이 있나요? 이 비행기는 기체가 전부 금으로 장식된 보잉 747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전용 비행기입니다. 외관이 금으로 도금된 것뿐만 아니라 내부 가구도 모두 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카펫, 심지어 변기까지 금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왕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그가 탑승한 비행기도 바로 이 호화로운 금비행기였습니다. 왕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사용한 엘리베이터도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죠. 멀리서 보면 그는 마치 금으로 된 땅에서 떠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금된 엘리베이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관들이 미리 2대를 국내에서 운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대를 준비해간 이유는 그중 하나가 고장나면 왕이 불쾌할까 봐서였습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방문 규모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사절단에는 무려 1,500명의 수행원이 함께했으며 그중 25명의 왕자, 100명이 넘는 경호원, 150명의 요리사, 그리고 다양한 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3주 동안 36대의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방문 기간은 겨우 9일이었지만 살만 왕은 459톤의 짐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 마리 코끼리가 약 5톤 정도인데 왕은 대략 90마리 이상의 코끼리를 가져간 셈입니다. 9일 후 살만 왕은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최고급 사치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400대 이상의 벤츠 마이바흐를 렌트했으며 일본 정부가 예약한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돈을 지불하고 도쿄의 모든 고급 호텔 VIP 스위트룸을 1200개 이상 예약했습니다. 가장 비싼 스위트룸은 1박에 947만원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즐긴 후 살만 왕은 중국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베이징의 거의 모든 고급차를 렌트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부유한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을 가진 국가, 즉 언제든지 왕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5,000명의 왕자와 공주가 있는 현대 봉건 군주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자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통계에 따르면 영국 왕실 자산의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된 몇 번의 호화로운 여행에 사용된 금액은 사실 왕실의 한 달 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왕실의 규모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는 약 5,000명이 있으며 그중 왕자는 약 3,000명, 공주는 약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왕자와 공주들에게는 사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단지 살 수 없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공주 마 알 수다이리는 프랑스를 여행할 때 파리의 명품을 전부 사버렸습니다. 그녀는 3개의 대형 창고를 빌려서 물건을 보관했으며 샹그리라 호텔에 71개 대형 객실을 예약해 하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공주가 왕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22살 많은 삼촌 나에프와 결혼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근친혼도 사우디 왕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이미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 왕비가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인데 거액을 들여 바지를 한 벌 샀고 여러 나라의 명품 상점에서 미친 듯이 외상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결국 빚이 너무 많아져서 프랑스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삼촌이자 남편인 나에프는 너무 창피해하며 그녀의 빚을 갚을 의향이 없다고 결심한 후 단호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020년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47살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파리에서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둑은 그녀의 30개의 에르메스 가방과 여러 개의 보석, 명품 시계, 의류 등을 훔쳤습니다. 공주는 너무 화가 나서 현장에서 기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공주들이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데 왕자들은 돈을 쓰는 방식이 더욱 특별합니다. 위키리스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왕이 각 아들들에게 매달 20만 달러의 용돈을 지급한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 2억 9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손자들에겐 매달 2만 7천 달러, 약 3,900만 원이 지급되며 더 어린 세대는 매달 13,000달러, 약 1,900만 원을 받습니다. 왕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은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리는 것이며 여행을 떠날 때는 60마리의 독수리를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각 독수리에게 비행기표도 구매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왕자는 아버지와 함께 영국을 방문했을 때 버킹엄 궁전을 보고는 이 집을 사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매우 실망하며 그럼 이 왕실 경비병들은요? 꽤 멋지던데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 소년이 사우디아라비아 고 파흐드 왕의 막내 아들인 아지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7대의 캐딜락과 3개의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매주 용돈으로 600만 달러, 약 87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은행 계좌에는 16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이는 2017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다소 의외였으며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000명 이상의 왕자가 있는 나라로 왕자들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외모, 복장, 심지어 이름까지도 배열 조합처럼 비슷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 제도는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입니다. 즉 모든 왕자는 모두 왕이 될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 국왕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초대왕의 29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90살인 형이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살만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이미 79살이었고 자신이 국왕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3억 2억 달러의 빨리 뿌리기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3,000명의 왕자들이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왕자들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면 얼마나 치열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국가와는 다릅니다. 부족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바로 넘어오게 되었죠. 100여 년 전만 해도 아라비아 반도는 광활한 사막에 불과했고 솟구쳐 나오는 많은 석유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막에는 유목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 한 줌의 대추야자만 먹고 물 한 봉지를 마시며 3시간만 자면 충분했습니다. 사막이 너무 황량해서 먹을 것도 없었던 그 시절 단순한 생활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되었고 강대국들은 미친 듯이 곳곳에서 석유를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영국은 황량한 아라비아 반도에서 대량의 석유를 발견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왕인 이븐 사우드는 이를 계기로 아라비아 반도가 빛나는 미래를 가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일된 군주제 현대 국가를 세우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이 국가를 세운 방법은 바로 전도와 결혼을 통한 자녀 출산이었습니다. 이븐 사우드는 매우 신실한 알-와하비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 종교를 국가의 신앙 기반으로 삼고 그 교리를 법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점은 남자가 최대 4명의 아내를 동시에 둘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시에라는 단어인데 즉 이 4명의 아내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기에 4명 이하만 있으면 된다는 원칙이죠. 이 개념 때문에 초대왕 이븐 사우드는 38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많이 둔 이유는 여성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각지에 가면 지역 귀족들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큰 부족과 결혼을 통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븐 사우드의 38명의 아내는 정말 대단해서 그들은 총 127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은 계속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으며 또다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는 5,000명 이상의 왕실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었고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국가 회의를 여는 것처럼 여러 호텔을 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왕실은 자녀들 간의 근친혼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977년 한 공주는 자신이 결혼해야 할 친척 남성과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해외에서 자유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왕실은 그녀를 고발하고 그녀는 돌로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왕실에서 통치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이 사실상 가족 게임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것은 왕위 계승을 위한 왕자들의 경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 제도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초대 국왕이 각 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분명한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뒤에 있는 왕자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왕위에 오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왕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1975년
파이살 국왕은 자신의 친조카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 위치한 리츠 칼튼 호텔은 호화로운 5성급 호텔입니다. 이곳은 군대가 항시 경비를 서고 있어서 심지어 모기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묵는 사람들은 일반 손님들이 아니라 11명의 억제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과 수십 명의 고위 관료와 사업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감금한 사람은 바로 왕위 계승자인 무함마드입니다. 79살의 왕위에 오른 살만 국왕은 이미 왕위 계승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무함마드에게 넘기고 싶었으나 이 계획은 처음부터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먼저 자신의 조카인 나이프를 왕위 계승자로 임명한 후 자신의 아들 무함마드를 두 번째 왕위 계승자로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젊고 유능하여 빠르게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나이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자발적으로 왕위 계승자의 자리를 사촌인 무함마드에게 넘겼습니다. 앞서 언급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이가 바로 이 과정에서 체포를 거부한 후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그 어린 왕자는 이후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의 왕위 계승 방법은 매우 단호했지만 그의 통치 능력 또한 강력했습니다. 그는 집권한 후 대규모 개혁을 시작하며 국가를 세속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대사회에 있는 봉건국가와 같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생각은 그에 미치지 못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은 매우 엄격하며 마치 거대한 검은 감옥처럼 모든 국민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술을 마실 수 없고 노래방이나 술집 같은 오락시설은 전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성인용품 가게를 열었고 그 가게는 놀라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영화관을 개방하며 첫 번째 상영 영화는 마블의 블랙팬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집행하며 2022년 3월에는 80명을 공개적으로 참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처형인을 지원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국내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운전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으며 집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모든 여성들의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따르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반 시민들만의 일입니다. 살만 국왕은 종종 일을 마친 후 왕자와 공주들과 함께 해외의 왕실 별장으로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모로코에 위치한 사우디 왕실 별장은 1500m에 달하는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오락시설과 심지어 서커스까지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모로코를 방문할 때마다 최소 1억 달러, 약 1460억 원을 호비합니다. 그래서 모로코 총리는 종종 살만 국왕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으로 직접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가 부유한 나라는 아닙니다. 많은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월세로 집을 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는 거대한 빈민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층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GDP는 8,700억 달러, 약 1270조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인식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들이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큰 부를 누리고 일반 국민들은 적어도 왕실이 석유를 팔아 남은 이익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들에게 왕실이 극단적인 독재를 펼치고 있지만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너무 많아 왕실이 가끔 돈 뿌리기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일반 국민들은 그저 그 혜택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지 시스템도 꽤 잘 되어 있고 왕실이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가끔씩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국가의 정치 제도가 어떻든 왕실이 얼마나 부유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생활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왕실은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모든 국민이 마주하게 될 상황입니다. 바로 석유가 다 팔리고 난 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왕위 계승자 무함마드는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세속화를 추진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SNS에 머리띠를 쓰지 않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해외여행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국내 사람들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이든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의 모든 기업은 석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함마드가 개혁을 추진하면 이들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왕위 계승자 자리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들이 과연 석유에 대한 의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봉건 군주제는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약가신 사건은 당시 중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가신이 극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가신을 불쌍히 여기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교육의 실패로 인해 약가신과 피해자가 모두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사실 변호사가 이 사건의 최대 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짜증난다, 품위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과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식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대변하고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여론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저와 같이 2010년으로 돌아가 약가신 사건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가 밀집된 도시 시안. 오늘의 사건은 바로 시안 남쪽 외곽의 대학가에서 일어났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저녁 11시경 시안 110 신고센터에 한 시민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북서대학교 서쪽에 있는 한림로 중간 지점에서 한 젊은 여성이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움직이지 않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근처에는 부서진 전기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 근처에 있던 경찰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즉시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을 질서정연하게 대피시키고 다친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전기자전거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었고 근처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생각하며 운전자가 사고를 저지른 후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확인한 결과 사건의 성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8개의 뚜렷한 상처가 있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곳이 범행이 일어난 현장이며 피해자는 차에 치인 후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순식간에 흉악한 범죄로 변했는데 범인은 도대체 어떤 증오심으로 그런 잔인한 짓을 하게 됐을까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신원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신원 정보를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장묘였습니다. 1984년생으로 사건 당시 26살이었고 사건 현장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의 사촌오빠가 근처 대학가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새벽 3시 쌀쌀한 한밤중에 장묘의 아버지와 사촌오빠가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형사과 교통경찰 그리고 파출소에서 경찰을 뽑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관계와 목격자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사고 차량 역시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했습니다. 특별수사팀 경찰은 조사를 통해 장묘가 단순하고 성실한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그녀는 맏딸로 아래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세 남매를 모두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버지는 가족 생계를 위해 밖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며 생계를 보탰습니다. 장묘가 14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사고 치료비로 2만 위안, 하나로 약 379만 원 이상의 돈이 들게 되자 처음부터 부유하지 않았던 가정에 큰 부담을 더하게 됐습니다. 1년 뒤 똑똑하고 속이 깊은 장묘는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말리고 싶었지만 장묘의 강한 의지를 꺾지 못하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장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시안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채소 시장에서 고기를 팔기도 하고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팔기도 했으며 작은 상점에서 음료를 팔기도 했습니다. 시안을 떠나 일했던 경험은 20살 때 친구와 함께 베이징으로 일하러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별로 벌지 못해 베이징에서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2006년 봄, 장묘는 중매를 통해 같은 고향 출신인 왕이를 만났고 그해 연말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묘의 친척들에 따르면 왕위 집안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집에 있는 텔레비전, 오디오, DVD 대생기는 모두 빌린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장묘는 아들을 낳았고 세 식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부 갈등 문제로 집안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장묘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묘는 화를 내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양쪽 가족이 여러 번 설득한 끝에 장묘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에 부담이 늘어나 장묘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26살의 장묘는 사촌 오빠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700위안, 하나로 약 13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촌 오빠는 시안 남부의 대학가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묘는 사촌 오빠 가게에서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자신도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장묘는 매일 아침 9시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서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집에 도착하면 대략 밤 11시쯤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장묘는 평소처럼 마라탕 가게에서 퇴근하여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묘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매일 집과 마라탕 가게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시간이 날 때면 시댁으로 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평상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사건이 밤 11시가 넘어 발생했고 당시 도로에는 차량과 사람이 별로 없고 사건 현장에 CCTV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사건 발생 다음 날 교통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장묘가 사고를 당한 한림루에서 약 1500m 떨어진 곳에 있는 거둔안촌 마을 입구에서도 교통사고 운전기사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 한 젊은 남자가 운전하던 산 A419NO 번호판이 붙은 짙은 빨간색 쉐보레 승용차가 길가에 있던 두 명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한번 쳐다본 뒤 곧바로 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습니다. 마침 그때 단괴량이라는 시민이 택시에서 내려 쓰러진 두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이 아는 사람인 서가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치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의 가슴팍 옷을 잡아채고 운전대를 잡아채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운전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운전자는 도망칠 생각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가 심각하지 않았고 사고 규모도 크지 않아 교통경찰은 사고 차량을 압수하여 처리를 기다렸고 사고 운전자는 그날 저녁 부모님이 경찰서로 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친 두 사람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사고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과 오른쪽 전조등에는 여러 군데 긁히고 찌그러진 흔적이 있었고 심지어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혹시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장묘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교통경찰은 이 의문을 품고 즉시 특별수사팀에 연락하고 한편 사고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오후에 교통경찰서에 와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오후 2시 사고 운전자가 교통경찰서에 나타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을 뿐 전기 자전거를 탄 여성은 본 적도 없고 전기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친 적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사를 마친 후 운전자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은 580명 이상을 조사했고 40개가 넘는 자동차 정비 공장과 500대 이상의 차량을 조사했지만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히기 위해 경찰은 분석 보고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확보된 모든 단서를 종합하여 우선 사건이 감정적인 문제나 강도로 발생한 게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고 현장의 흔적과 장묘 사건 현장에 남겨진 전기 자전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번째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장묘를 지어 쓰러뜨린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조수석 발판에서 붉은색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고 운전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오전 9시 경찰이 사고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와 자수했습니다. 그가 바로 장묘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던 운전자 약가신이었습니다. 약가신은 1989년생으로 사건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산시성 시안시 신천구 출신으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으며 당시 시안음악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약경위는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군수공장에서 일하다가 2003년 전역했고 전역 전 직책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머니는 군수공장 직원이었고 2009년 퇴직했으며 퇴직 전 직책은 생산부 창고 관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퇴직 후 주로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약가신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은 2명의 보행자를 치어 차량이 압수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 다친 2명의 보행자를 병문안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들이 장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서야 아들이 망설이며 어머니에게 장묘도 자신이 차로 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두 사람은 자세한 상황을 물어볼 틈도 없이 급히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就是他撞死了人，你知道吧？我大脑就简直就天要塌下来了一样。我第一时间我说那咱赶紧得去给叫他家里去投案自首嘛。我赶紧立马就给他爸打了个电话，让他爸打了个的回来，我们赶紧坐车去。 약가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장묘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에 시안 외국어대학교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고 밤 11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차량은 사건 발생 몇 달 전 부모님이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고 약가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며 음악을 듣다가 한림로 구간에 도착했을 때 어두컴컴한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CD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CD를 넣으며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쿵 하는 소리가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려 차 뒤쪽으로 10m 정도 걸어가 길가에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사람을 친 것을 깨닫고 가방에서 23cm의 길이의 흉기를 꺼내 여성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급히 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하여 결국 길가에 있던 2명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며 장묘를 찌른 범행 도구를 길가 풀숲에 던져버리고 다시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사람들에게 막혀 결국 현지 경찰서와 교통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장묘는 약가신의 차에 치여 넘어졌을 때 약가신이 그냥 도피했으면 길가에 쓰러진 장묘는 곧 발견되었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대에 해당 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았지만 수시로 지나다녔습니다. 만약 장묘가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더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10월 23일 저녁, 약가 씨는 장묘를 친 후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금되었고 10월 25일 약가 씨는 법에 따라 정식 체포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였는데 왜 약가 씨의 경우에 끔찍한 범죄 사건으로 이어졌을까요? 약가 씨과 피해자 장묘 사이에 무슨 악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고가 난 후에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대학생이 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을까요? 한순간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약가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장묘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주변에서 그곳의 치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급하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주의로 사람을 친 후 장묘가 자신을 알아보거나 차량 번호판을 기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그는 시골 사람들은 특히 끈질기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녀가 저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게 끈질기게 매달릴까봐 두려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당황한 가운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본인이 몇 번 찔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약가 씨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사람을 해쳤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특히 끈질기다고 들었어요. 이 한마디가 여론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약가신 사건은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온 국민의 관심과 논쟁거리가 되었고 주요 언론 매체들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약가신의 신분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는데 관료 자제가 아니면 부잣집 자제일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여론은 장묘에 대한 연민과 약가신의 악독한 범행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억울하게 참변을 당한 장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3살도 안 된 아이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한편 약가신은 사람을 친 후 저지른 범행은 극악무도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6일 약가신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24일 전 약가신의 부모는 피해자 장묘의 집을 방문하여 사과했습니다. 두 가족은 사건이 발생한 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사건 발생 직후 약가신의 부모는 경찰을 통해 장묘 가족에게 15,000위안, 하나로 약 284만 원을 장례비로 전달했었습니다. 이번의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약가신의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3만 위안, 하나로 약 569만 원을 장묘의 가족에게 건네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이 민사보상도 사과도 아니라고 강조하며 장묘의 장례 비용의 보태라고 말했고 약가신의 법적 책임은 약가신 본인이 감당하고 약가신 가족은 민사보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돈은 거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장묘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사위 왕위와 함께 여러 차례 약가신 가족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약가신 가족은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묘 가족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민사적 보상 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두 가족이 왜 끝내 마주 앉아 제대로 이야기 나누지 못했는지는 아마 서로의 두려운 게 있었을 것이고 그 속사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11년 3월 23일 오전 엄청난 여론의 비난 속에서 약가신 사건이 시안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정에 모였고 그 중에는 피해자 유족 25명, 400명이 넘는 대학생, 그리고 중앙방송 등 수십 개의 언론 매체가 있었습니다. 재판은 주로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가신의 자수 여부. 두 번째, 약가신이 본인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 세 번째, 피해자와 유족과의 합의 여부. 네 번째, 약가신의 주관적인 악의 정도. 피고인 약가신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인 고의 상해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가신은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 격분하여 사람을 해쳤다며
약가신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13개의 상장과 범행 전까지의 훌륭한 행실, 범행 후 자수한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관대하게 형량을 선고하여 약가신이 다시 사회에 나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장묘 가족의 대리인 변호사는 장묘 가족은 보상 금액에는 관심이 없지만 약가신 가족의 소극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묘 가족의 대리인 변호사 장현은 법정에서 약가신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극형만 선고해주면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법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함께 엄벌만 내려지면 돈은 필요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변호사 장현은 장묘 남편 왕휘의 먼 친척입니다. 1심 최종 변론에서 약가신은 울먹이며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我知道我的行为深深伤害了2个家庭，我和我的家人会尽最大的努力，希望张妙的父母、张妙的孩子、他们的家人好过一些。完了没？我会怀着一颗忏悔的心、感恩的心，回报社会给我的这次机会，向受害者家人赎罪，报答养育我的父母。我愿意给张妙的家人父母养老，我愿意给他们当牛做马，祈求他们的宽恕。请政府再给我一次机会，我对不起他们，对不起。 2010년 4월 22일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약가신이 운전 중 피해자 장묘를 치어 쓰러뜨린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장묘를 폭행한 행위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가신은 공안기관에서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공안기관에 자수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자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가신이 교통사고 후 저지른 범행은 격분하여 저지른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가신은 장묘를 치어 쓰러뜨린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하며 범행 수단이 잔혹했습니다. 범행의 정황이 매우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수한 사실은 있지만 형량을 감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약가신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하여 극형을 선고했고 종신토록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45,498.5위안, 하나로 약 864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0년 4월 25일 1심 판결이 끝나자 3일 만에 피해자 유족의 민사소송 대리인 장현은 자신의 블로그에 약가신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약가신 가족의 돈은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겠지만 약가신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으로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가신 부모님의 앞날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민사보상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약가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가신 부모님께 우리 시골 사람들은 끈질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소송 원고인 왕휘, 민사소송 보조 원고인 장묘의 아버지 장평선, 소송 대리인 장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피고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은 범행 수단이 특히 잔혹하고 정황이 악랄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적은 외곽도로였고 가로등이 어두워 낮보다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약가신은 심한 근시로 시력이 좋지 않아 장묘를 향한 범행은 격분하고 충간적인 행동이었으며 평소 쌓였던 우울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2. 시안 법원은 약가신의 자수를 인정했지만 자수를 감안하여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3.
약가씨는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4. 현재 국가의 극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려할 때 법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가신의 항소에 대해 피해자 유족의 변호사 장현은 항소는 약가신의 권리이며 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극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가신이 극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오전 산시성 고등인민법원은 약가신 사건에 대한 2심 공개재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은 약가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극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1년 5월 26일 2심 판결이 끝난 지 6일 후 약가신의 극형 확정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가신의 부모는 아들을 위해 계속해서 형량 감경을 위한 기회를 모색했고 또 약가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어 그가 마음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장묘의 아버지와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묘의 부모님께 20만 위안, 하나로 약 3,797만 원의 현금을 건네주며 장묘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5월 31일 약가신의 아버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대략적인 내용은 그들이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며 약가신이 남긴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만 위안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장모 가족의 대리인 장현이 소셜미디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약가신을 관료자재나 재벌 2세로 몰아세우며 잘못된 정보를 접한 네티즌들이 약가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도록 부추겼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장묘 가족의 대리인 장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그 돈을 받지 않았으며 이미 우체국을 통해 약가신 가족에게 돈을 돌려보냈고 또한 약가신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6월 5일 약가신이 처형되기 이틀 전 그의 아버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금 그 20만 위안도 장묘 부모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20만 위안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당신의 부모님과 아이에게 보관할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가십시오. 이는 약가신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부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장묘씨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부모님과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약가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6월 7일 최고인민법원의 극형 확정 판결에 따라 약가신은 법에 따라 극형을 집행받았습니다. 약가신은 극형 집행 전 안구기종을 원했지만 아버지가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장묘의 장례식은 10일 후에 열렸고 약가신은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장묘는 편안하게 땅에 묻혔고 이제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두 가족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두 가족을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2심 재판 이후 약가신 가족의 20만 위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2월 8일 장묘의 가족은 장묘의 어머니가 병으로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약가신의 아버지에게 이전에 거부했던 20만 위안의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묘 가족 6명은 약가신 아버지의 집 앞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장묘 가족과 약가신 가족의 대리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장현도 현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현재 장묘 가족과 약경이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저와 관계없습니다. 저도 그냥 지켜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약경이는 성인 남성이자 당원이며 군인입니다. 장평선은 약경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묘 가족의 이번 돈 요구 논란은 즉각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약가신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기 위해 약가신 가족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장묘 가족은 사회적인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은 약속을 번복하고 다시 돈을 요구하여
많은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우선 약가신을 극형에 처하게 하고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받은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며 말로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서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기부금을 받는 게 양심에 찔리지도 않느냐며 약가신은 이미 목숨으로 죗값을 치렀는데 왜 돈을 더 요구하냐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약씨 가족이 장묘 가족에게 배상하겠다는 글이 아직 있는데 이제 와서 또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가신 가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줄 필요가 없다. 증여 계약은 수령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째, 줄 의무가 없다. 약가신 가족과 장묘 가족은 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줄 수 없다. 20만 위안은 당시 빌린 돈이었고 이제 사건도 끝났으며 장묘 가족도 공식적으로 돈을 거부하여 약가신 가족은 그 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만약 장묘의 아버지 장평선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을 밝히면 약가신 가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묘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약가신의 아버지가 말하는 사실을 밝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장묘 가족이 사회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가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장묘의 아버지에게 20만 위안을 전달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았는데 나중에 장묘 가족은 인터뷰에서 약가신의 가족이 돈을 가져왔을 때 장묘의 아버지가 집에 없었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묘 가족의 대리인 장현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가신의 아버지는 장현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하며 2011년 8월 4일 법원에 장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2가지의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장현은 30일 동안 유명 웹사이트, 신문, 잡지 등의 언론 매체에 3,000자 이상의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둘째,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위안, 하나로 약 189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가신의 아버지가 승소했고 법원은 장현에게 즉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3일 안에 웨이보와 블로그에 올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웨이보와 블로그에 30일 동안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했으며 사과문 내용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게재기간 의미로 삭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현은 원고 약경위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해야 하며 장현은 또 약경위에게 1위안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돈 요구 논란에서 장현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일부 사회 여론은 약가신과 그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법원의 판결, 특히 약가신에 대한 극형 선고가 여론에 휩쓸린 결과가 아니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논의했던 주제를 확인해보면 어떤 사람은 여론이 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은 법은 범죄를 처벌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 외에도 민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며 여론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댓글에서는 약가신 같은 범죄자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 사람들은 끈질기다라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까봐 두렵다는 사회적 편견이 약가신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법의식이 부족했으며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약가신과 같은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가정교육과 법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주고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건의 결과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약가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저녁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안데르슨 카운티 내 한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은 칼라 브라운과 그녀의 남자친구 찰스 카버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커플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친구들은 이상함을 느끼게 됐지만 결국 두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이튿날 아침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만 했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에 찰스는 페이스북에 여자친구 칼라와 결혼할 거라며 당시 신혼여행 중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양쪽 가족과 친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선 찰스는 페이스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찰스가 32세, 칼라가 30세였지만 양쪽 가족은 두 사람이 결혼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두 사람이 정말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더라도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여행을 떠났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찰스가 페이스북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사람들은 찰스와 칼라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8월 31일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찰스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아니라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실종된 것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느껴진 찰스와 칼라의 친척과 친구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경찰서로 가 두 사람의 실종을 신고하여 경찰은 바로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 찰스와 칼라의 휴대폰을 추적하여 그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우드러프시의 한 숲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11월 3일에 그 숲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경찰의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게 됐을 때 기이한 녹색의 컨테이너가 경찰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높이가 약 3m였고 문에는 자물쇠가 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옆에는 같은 색의 작은 오두막이 마치 숲과 하나가 된 듯 녹색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컨테이너를 조사하려고 할 때 컨테이너 안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최대한 빨리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열리자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그 안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문 양쪽에는 선반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음식과 물, 그리고 사격 도구가 놓여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컨테이너 안쪽으로 돌리자 한 감금된 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정도였고 목과 발목이 쇠사슬과 족쇄로 묶여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길이가 1m도 채 되지 않았고 한쪽 끝은 컨테이너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가 없어 쇠사슬에 묶인 여자는 2개의 개 집에 기대 겨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울린 큰 소리는 바로 그녀가 낸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어서인지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을 보게 된 여자는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경찰은 그녀가 바로 2달 전 실종된 칼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칼라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녀를 묶은 쇠사슬을 풀고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칼라를 무사히 구출되었다고 기뻐할 때 칼라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찰스가 2달 전에 이미 피해를 입었고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8월 31일 사건 당일 칼라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 작업을 맡게 됐습니다. 토드 코레프라는 중년 남성이 숲속에 있는 집을 청소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전을 위해 남자친구 찰스와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칼라와 찰스가 숲에 도착하자 고용주 토드는 그들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 사격도구를 들고 나와 찰스의 가슴을 향해 3발이나 사격하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찰스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 칼라는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토드는 칼라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제압하고 손발을 재빨리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토드는 숨진 찰스를 방수포로 덮고 지게차에 실어 그를 숲으로 데려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찰스가 해를 당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 칼라는 토드가 잔혹하고 냉혹한 악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토드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능숙하여 칼라는 토드가 이번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토드의 말을 얌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토드가 밖에서 일을 할 때 칼라는 컨테이너 안에 감금되어 있었고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게 되면 칼라를 컨테이너에서 가까이 있는 오두막이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토드는 칼라를 애완동물을 대하듯 대하였습니다. 그는 칼라의 침대 옆에 매트리스에서 자게 하고 매일 음식과 물을 주며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칼라와 강제로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칼라는 2달 동안의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라가 제공한 정보를 통하여 경찰은 그 숲의 주인 토드를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드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문에 토드는 찰스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그를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찰스를 해친 후 본인의 범행이 경찰에 들킬까봐 두려워서 칼라를 곁에 둔 거라며 그동안 칼라를 다치게 하거나 고문을 하지 않았고 2사람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칼라의 동의하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드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경찰은 믿지 않았지만 토드의 범죄를 증명하려면 숨진 찰스를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 당국은 많은 경찰과 경찰견을 투입하여 수색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곧 찰스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찰스 외에 다른 2명의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다른 2명의 피해자는 1년 전에 실종된 존니와 미건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2015년 12월에 실종되었는데 미건의 어머니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2사람이 이미 토드에게 당해 숲에 묻히게 된 건 아무도 몰랐던 거죠. 경찰의 발견에 더 이상 범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된 토드는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토드는 1년 전부터 집을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부부를 숲으로 유인했습니다. 토드는 똑같은 방법으로 존니를 먼저 사격하고 그 후 미건을 컨테이너에 감금했습니다. 처음 미건은 칼라처럼 토드의 말대로 복종하는 척하다 참다 못해 저항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고 토드는 분노하여 결국 미건을 잔혹하게 해치워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토드가 1년 동안 3명의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45세의 토드는 부동산 중개회사 사장이었는데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고객들은 토드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었죠. 토드는 항상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여 사람들은 그가 잔혹한 범죄자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토드는 갑자기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매우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체포되기 10년 전부터 그는 범행을 저질렀었죠. 토드 코레프는 1971년 3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토드가 2살도 되기 전에 그의 부모가 이혼하여 어린 토드는 어머니 레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토드가 3살이 됐을 때 그의 어머니 레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마침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한 토드는 그때부터 성격적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드는 어릴 때부터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재혼하자 토드는 계부와 자주 충돌이 생겨 중간에 낀 레지는 2사람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는 토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토드는 어머니가 왜 낯선 남자의 편을 드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자신만 돌보았으면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토드의 성격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다 토드가 9살이 되던 때 그는 사람을 해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머니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화가 나면 어항에 표백제를 붓거나 장난감으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는 곧 아들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토드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내 그에게 3개월 동안의 입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토드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퇴원 후 토드는 레지에게 원망을 품고 친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지는 아들과 헤어지기 싫어 토드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결국 토드의 반항적인 행동이 심해지자 레지는 할 수 없이 토드를 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토드의 친아버지가 아들의 성격을 바로잡기를 기대했지만 이는 실패했습니다. 친아버지와 살게 된 토드는 더욱 무력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토드의 아버지는 사격 도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토드는 아버지와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드는 사격 도구가 사람을 순순히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토드는 사격 도구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격 도구의 강력한 위협적인 힘은 토드의 범죄 욕망을 커지게 하여 결국 토드는 15살 때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986년 11월 15살의 토드는 14살 여학생 크리스틴을 납치했습니다. 사건 당일 토드는 크리스틴의 머리에 사격 도구를 겨누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소녀를 묶어 놓은 후 강제로 관계를 나눴습니다. 결국 그의 범행이 들키게 되어 그는 곧 납치, 미성년자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토드는 이번의 사건으로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2001년 8월 토드는 출소 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토드는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컴퓨터 관련 전문 분야를 공부하여 출소 직후 그래픽 디자이너 일자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토드는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됐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폭력적인 본성은 출소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토드는 출소한 지 2년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2003년 10월 토드는 슈퍼 오토바이라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토드는 오토바이를 사용해 본 후 오토바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가게 주인에게 더욱 작은 오토바이로 바꿔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며칠 전에 팔려 사용 흔적이 심해 가게 주인은 그의 교환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토드는 가게 주인에게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 화근이 된 것은 토드의 교환이 거부된 지 약 일주일 후 그 오토바이가 도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빠진 토드는 가게 주인이 사람을 시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의심하여 복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003년 11월 6일 오후 3시 토드는 미리 준비해둔 사격도구를 들고 오토바이를 사러 왔다는 핑계로 다시 그 가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토드가 가게 문을 들어서자 단 몇 분 만에 가게에 있는 4사람을 숨지게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오토바이 가게 주인 스콧, 계산대를 보던 가게 주인의 어머니 베벌리, 서비스 매니저 브라이언, 정비사 크리스였습니다. 오토바이 가게는 순식간에 붉은 액체로 가득 찼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토드는 현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토드의 범행 수법이 능숙하여 현지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끔찍한 사건은 1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어 현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토드의 생활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토드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기존 회사에서 사직하고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2006년 6월 토드는 부동산 중개업 면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사실 이 직업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고객과 직접 집을 보러 다녀야 되어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나눴던 전과자는 이러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드가 15살 때 저지른 사건은 검찰에 의해 납치죄로 기소됐고 이는 토드에게 유리한 기회가 된 것이죠. 또 당시 법률은 면허 발급 기관이 신청자의 범죄 경력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았기에 토드는 무사히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토드는 부동산 업계에 정식으로 진출하여 2008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 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토드 코레프 연합회사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토드의 부동산 사업은 그가 많은 돈을 벌게 해주어 그는 곧 여러 개의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2014년 5월에는 한화 약 4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드러프 근처에 약 2,500평이 되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토드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덤불과 돌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토드는 심지어 감시 카메라와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사실 토드의 유인과 사냥 계획은 그가 땅을 구매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드가 체포된 후에야 한 여성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토드와 비밀 연애를 했던 홀리 유디입니다. 일찍이 2006년에 토드는 결혼한 홀리와 알고 지내는데요. 홀리는 남편이 있지만 토드의 진심 어린 사랑 공세에 넘어가 두 사람은 10년 동안 비밀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10년 동안 홀리는 토드가 책임감 있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토드가 체포된 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구출된 칼라는 언론에 한 가지 정보를 전했는데 본인이 만약 경찰의 구출을 받을 수 없었다면 토드가 곧 본인을 해칠 거라고 했습니다. 악독한 토드는 칼라에게 자신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었고 그 목표의 여자가 바로 홀리였습니다. 토드는 홀리를 그녀의 남편 곁에서 떼어내 영원히 자신만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2017년 5월 26일 토드는 자신이 7명의 사람을 해친 죄와 2건의 납치죄 그리고 1건의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나눈 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드는 가석방이 없는 7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현재 토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도체스터 카운티의 리버 교도소에 갇혀 있으며 그는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토드의 범죄 생활은 끝나게 됐지만 토드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여러 피해자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토드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부정적인 감정의 조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